자, 이번에는 냉전 파트입니다. 자, 냉전 체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cold war라고 하는데 열전과 반대말이에요. 일단 냉전 체제가 뭐냐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갈등을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직접적인 무력 충돌, 즉 열전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경쟁과 대립을 유지하는 이 긴장 상태를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영어로 콜드 워. 이런 냉전 체제가 등장하는 배경은 2차 세계대전 후의 모습이에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를 해갑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가 되니까 미국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트루먼이에요. 트루먼 독트린, 독트린은 선언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마디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 자본주의 세력을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경쟁을 선언한 것이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그리고 마셜 계획은 마셜도 사람 이름인데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적인 원조를 하겠다라는 것이 마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가 나옵니다. 이 표의 내용은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자본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는 미국이고 서유럽에 지원을 해주게 되죠. 반대로 공산주의 진영은 소련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 자본주의 진영은 위에서 본 것처럼 마셜 계획을 통해서 미국이 서유럽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본주의 진영을 확고히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인 조직으로 서유럽 중심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공산주의 진영도 여기 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경제협력체나 군사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서 꼭 알아두되 특히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는 냉전 체제가 어떻게 표출이 되었는지 사례예요. 유럽에선 먼저 독일에서 소련의 베를린 봉쇄라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실질적으로 여러 강대국들이 쪼개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했었어요. 서독 같은 경우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간접 지배를 했었고 동독은 소련이 간접 지배를 했었는데 수도가 베를린인데 여기가 베를린이거든요. 베를린도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영을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기준하면 이쪽 왼쪽이 서독 쪽이 자본주의 진영이고 베를린도 이 서쪽이 자본주의 진영이에요. 이쪽. 근데 이 소련이 이 베를린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서베를린을 고립시키고자 여기 동독 내에 서베를린이 가운데 섬처럼 있죠? 여기를 고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해가지고 원래는 이 서베를린으로 이 서독에서 육로를 통해서 어떤 물자 같은 것들이 교육이 됐었는데 이렇게 전달이 됐었는데 소련이 이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서베를린이 섬처럼 고립이 돼서 소련에 의해서 섬처럼 고립이 된 상태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비행기를 통해서 서베를린 쪽으로 물자를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사건을 베를린 봉쇄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련이 서베를린 자본주의 진영을 자본주의 진영으로부터 격리시키면서 신경전을 벌인 거죠.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은 국공내전 앞서 배웠죠. 국민당, 공산당이 내전을 벌인 거.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벌였죠. 이것도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진영의 갈등이에요.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죠. 북베트남, 남베트남 해가지고 진영을 나눠서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 본토예요. 미국 본토 아래 보면 쿠바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쿠바. 근데 이 쿠바가 미국 바로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합니다. 이 말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쿠바에 소련이 핵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미사일을 설치해서 미국을 위협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었고. 그래서 이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이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전쟁 일촉즉발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합니다. 소련이 양보를 해서 해결은 됐죠. 자, 오른쪽 제3세계입니다.
새로운 독립국들이 등장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러 독립국들이 등장을 하는데 인도는 알아둬야 돼요. 영국이 식민지였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종교적인 이유로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본토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인도가 들어서게 되고, 여기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이 이슬람교를 믿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고 또 언어도 달랐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파키스탄은 사라지고 이슬람교를 믿는 방글라데시로 나라가 바뀌게 되죠. 여기 아래 섬나라 하나, 스리랑카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별도로 떨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도는 2차 대전 끝나고 인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으로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리가 돼서 독립이 되었는데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베트남 전쟁이었고, 북쪽의 베트남 중심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통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우리 앞서 팔레스타인 지역 갈등 배웠을 거예요.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약속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한테 약속을 해요. 전쟁 도와주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립국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유대인 편을 들어줘요. 아랍 애들도 도와줬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지역은 이 당시 때 아랍인들이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쫓겨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니까 쫓겨난 아랍인들이 중동국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것을 중동전쟁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국과 미국 등의 지원을 받은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고, 거기서 쫓겨난 아랍인들이 중동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문제가 중동 전쟁이에요. 자, 이집트는 나세르란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수에즈 운하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이집트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중에서 인도 꼭 알아둬야 되고, 이스라엘 건국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수에즈 운하, 이집트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3세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세계는 미국, 자본주의 진영, 2세계는 소련, 공산주의 진영, 그리고 제3세력으로 제3세계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배경은 아시아랑 아프리카 등 신생 독립국들이 2차 대전 끝나고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1세계도 속하지 않고 2세계도 속하지 않고 비동맹, 중립을 추구하게 되는데 하나의 세력화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인도랑 중국이 만나서 평화의 5원칙을 제정했고, 그 뒤를 이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반둥 회의에서 열립니다. 이때 29개국의 대표가 모여서 제3세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세력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력들을 제3세계라고 해서 1세계, 2세계, 3세계랑 세 개의 세계를 이루면서 다극화, 처음에 양극, 두 개의 세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개 다극화 시대가 다가오게 되죠.